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8월도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고요. 주말에는 약간 좀 선선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기온은 여전히 높다. 아무튼 무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이제 8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 일정,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들을 봐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전히 이제 실적 발표가 주요하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 데드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요 헤지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13회 공시 마감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 7월 매출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달리 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누그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이제 TSMC 7월 매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을 좀 훌쩍 뛰어넘는 결과치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받을지도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MSCI 분기 리뷰가 있거든요. 그 날짜가 지금 보면 12일 현지 시각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2일에 우리는 이번에 이런 기업들을 편입하고 표출할 겁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고 실질적인 반영은 8월 31일 날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단에서 보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방 재정 수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넣어놓긴 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대규모로 이제 부과를 하면서 관세 수입이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관세와 관련한 이제 무효 소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보면 계속 이 관세 무효화된 부분에 대한 환급 분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금 미국 연방 정부 재정에 조금 하방 압력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지금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정 압박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뒤에서 한번 같이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보면은 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선물 판매나 산업 생산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번 주 후반부에 나올 예정이다. 요 정도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고용 데이터가 시장 예상을 크게 좀 하회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다시금 좀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이제 초반 그 고용 데이터를 받았던 시점에서 하락했던 금리가 다시금 재상승해서 어떻게 보면 전일 대비로는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은 흐름상에서 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시장이 어떠한 가격 반영을 할지도 제가 눈여겨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물가 데이터가 혹시나 고용과 달리 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리 자체가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물가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보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고용도 좋지도 않고 물가도 하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금리가 좀 시중 금리 자체가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더 지난 고용 데이터보다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보면 보고서 포맷이 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PPT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워드 형식이 좀 바뀌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의 보고서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첨부한 파일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월스파 방송을 통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일정과 그리고 이제 주간 일정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뽑은 이슈는 뭐였었냐면,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지금 특정 지역, 그러니까 저기 경상남도라든지 또는 강원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국내 관측 이래,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 가장 더웠던 날이었다. 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날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남의 뭐 양산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쪽 뭐 특히 동해안 쪽도 상당히 높은 기온을 좀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공통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보다 앞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6월 이 시기에 폭염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온열 질환 환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걸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으신 분들도 꽤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오늘 보고서 제목이 바로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니뇨의 강도에 따라서 뭐 약하냐 또는 중립이냐, 뭐 강하냐, 매우 강하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슈퍼 엘니뇨는 매우 강한 수준의 엘니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엘니뇨가 왜 발생을 하느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기후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지구 표면인데, 특히 이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인데 이게 평상시의 기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엘니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보면 어떻죠? 태평양의 동부 또는 중부 이 적도 지역 부분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열기를 보이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 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엘니뇨 또는 라니냐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때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0.5도 이상 높아져서 엘니뇨가 발생하는 거냐? 이제 그건 아니고, 그게 수개월 동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한 5개월 정도 이상 유지가 될 때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슈퍼 엘니뇨는 이것보다 좀 더 기준이 엄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온도가 0.5도가 아니라 2도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보고서 제목이 뭐였다고요?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0.5도가 아니라 2도 이상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태평양 동부 또는 중부 이 지역이 엘니뇨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관측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3.4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쪽 기온 온도가 2도를 충분히 훌쩍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후 또는 순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폭염, 특정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수, 뭐 강수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이 있는데, 여기에서 엘니뇨가 발생할 것 같냐 아니냐에 대한 예측 지수들을 좀 발표하고 있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통해서 보시면, 지금 위에 이렇게 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음영 구간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가 엘니뇨를 얘기하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음영 구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라니냐, 엘니뇨는 이제 정반대의 기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엘니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가파르게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엘니뇨 조기 경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비단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국립해양대기청이라고 해서 이제 노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우리나라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의 유수의 기후 예측 또는 기후 관측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관측 기관들이 엘니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예측 데이터들을 이제 내놓는데, 그걸 종합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이 데이터들이 1950년 이후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195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놓고 보면 바로 이거거든요.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유엔 산하의 세계 기상 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WMO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수면 온도 변화를 이제 예측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표면 저희 지구본에서 태평양 동부와 중부 적도 부분을 나타냈던 그 부분이 바로 엘니뇨 3.4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관측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8월, 9월, 10월로 갈수록 해수면 온도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8월부터 10월까지 얼마만큼 되느냐 보면은 2.9도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엘니뇨의 기준인 2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온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기후의 순환, 대류, 환류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가뭄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고생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수해,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 여러 기관들에서 예측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별 엘니뇨 발생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여름이 한창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피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올 4분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엘니뇨 발생 강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는 7월부터 9월 있잖아요. 7월에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강한이나 또는 강한 엘니뇨 자체가 발생의 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8, 9, 10월로 가면 갈수록 해수면 온도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은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이제 직접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신선식품의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겠죠.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도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농작물들의 피해 또는 축산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당장 우리 신선식품 물가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 물론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일회성 충격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소비자 가게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신선식품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면 폭염이나 이런 가뭄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원별로 따져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거고요. 동시에 화력 발전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자체적인 문제에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라인강 같은 경우로 보면 이 라인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물류 상황들이 크게 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라인강의 수위가 201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헝가리를 지나는 이제 큰 뭐 다뉴브강 같은 경우도 보면 유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수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특히 원전을 돌리는 데 있어서 냉각수 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전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하나는 물류 또는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뭐 물론 이번에 이제 일회성에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
지속적인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보시다시피 독일의 이제 라인강 수위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미터 기준이거든요. 미터 기준인데 2018년에도 한번 독일 같은 경우는 역대 가뭄이 가장 크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때도 엘니뇨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강의 수위가 역대 지금 보면 이때 한 0.3m, 그러니까 한 30cm 정도까지 이제 낮아지는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cm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물량을 많이 싣고 갔던 이제 배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물량을 거의 반절 이상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운행 자체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대략 한 50억 유로 정도의 손실이,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만약에 올 하반기에도 계속 된다라고 하면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수식품이라든지 또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가격과 관련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로 보시면 코코아 선물 가격이거든요. 2023년, 24년 엘니뇨가 있었을 때 보면 이 엘니뇨가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코코아 작황 부진 이런 요소로 인해서 선물 가격이 급감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도 했었다.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시금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저점 부근에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같이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솔직히 기후와 관련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고, 다만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 일회성보다는 앞으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ETF들을 국내외에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같이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할 일정을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의 주제로 같이 묶여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동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지난 미국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가 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도 9월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의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현황을 보니 다시금 페이스 자체가 지난 4월 이후로 넘어와서 재정 적자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팔라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대략 한 2% 정도 재정 적자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7, 8, 9 남은 이제 3개월 동안 재정 적자가 감소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더 늘어날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하면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 미국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에요.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거의 40조 달러 부분까지 왔거든요. 40조 달러까지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 대비로 보면 실제 지난 연초에도 한 4% 수준에서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에 가장 낮았던 금리가 4%예요. 근데 지금 이제 4%에서 지금은 대략 4.7% 수준까지 약 70bp 정도, 즉 0.7%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에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유의미하게 보면 그동안 월 1,000억 달러를 넘어가지 않았었거든요. 월 1,000억 달러를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지난 5월부터 월 1,000억 달러를 넘어갔다. 여러분, 이자 비용만 월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거, 수취한 거, 또 이자 비용
요걸 차감한 순이자 비용이 월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냐면 첫 번째는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연방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연방정부의 재정 자체가 더 쓰면 썼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관세 환급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시금 이제 관세를 환급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 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4월 이후부터 미국의 관세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지난 5월 기점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액을 이제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방비 1조 달러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올해 이제 지난해에 새롭게 제안을 한 게 1조 5천억 달러 정도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통해서 더 예산안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의회에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즉 이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하향 안정화시키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앞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좀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장 초반에 금리가 뚝 떨어졌다가 장중에는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도 보면 아까 제가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이 4%에서 4.7%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같은 경우를 제가 여러 금리 항목을 좀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기대치, 즉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두 요소 중에 어떤 요소의 영향이 더 컸느냐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이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엔화가 너무 약세이다 보니까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이 외환 시장에 동시에 개입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죠. 이벤트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15년 만에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달러인 환율이 지금 거의 뭐 164엔대까지 이제 갔던 게 일시적으로 157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158엔대에서 159엔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일본 엔화 가치 방어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자신의 이제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를 팔게 돼버리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움직임에서 봤을 때 이 외환시장의 안정화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물가 데이터가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 또는 하회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월 초에 ISM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서비스업 PMI 내의 세부 항목 중에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있죠. 제조업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 압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물가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또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상당히 좀 낙관적인 스탠스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스탠스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